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새벽 5시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고급 맨션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걸 눈치챈 주민들이 빠르게 신고했죠. 여기 불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속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화재를 진압하는데 무려 2시간이나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간신히 발아진 1802호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했고 상황을 살피는데 이 안에는 한 여성과 어린아이들 3명이나 있었어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빠르게 그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피해자는 37살이었던 주샤오정과 그녀의 아이들이던 세 남매였습니다. 남편 린성빈은 화재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듣게 된 건 일가족의 사망 판정이었어요. 그는 출장 중이었던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가족을 잃게 됐죠. 정말 고통스럽게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 현장인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당시의 절망적인 그의 감정이 전부 느껴지는 것 같죠. 저는 감히 그 슬픔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편 어쩌다가 화재가 났는지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발화 지점은 소파 위로 보였는데 그 위에 여러 권의 책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읽다가 막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러니까 장작같이 막 쌓아놨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미뤄봤을 때 이건 방화로 추정됐습니다. 이때 갑자기 남편 린성빈 씨가 주위를 막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아요. 잠깐, 한 명이 안 보여요. 모함정, 애들 보모요. 네, 이 화재 속에 생존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보모 모함정은 혼이 나간 표정으로 한 손에는 핸드폰에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상황을 알 만한 사람이잖아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탈출했다기엔 너무 멀쩡한 느낌? 일단 경찰은 대체 망치는 왜 들고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창문과 유리창을 깨서 탈출도 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대요. 하지만 감식 결과 물리적으로 깨진 유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탈출을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집주인인 주샤오전이나 아이들을 깨울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 전화조차 걸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도 계속해서 달라져요. 처음에는 라이터가 폭발했다라고 했다가 커튼을 타고 불이 붙었다. 마지막에는 경찰이 소파를 언급하니까 그 소파가 맞는 것 같다. 말을 계속 바꿨죠. 그리고 경찰이 그녀를 의심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여기가 워낙 고급 맨션이다 보니까 외부인의 침입 자체가 어렵고 또 들어왔다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던 사람이 방화를 저지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기 전에 집주인 린성빈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그는 어렸을 적부터 좀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이후에 중퇴를 했고 건축 현장, 인테리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던 중 안 되겠다, 기술을 배우자라고 결심해요. 그렇게 2001년도에 상하이로 상경해서 미용을 배우게 되죠. 여기에 그는 꽤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렇게 미용 실습생 4년 차이던 2005년 항저우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에 손님으로 온 아내 주샤오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죠. 이때 린성빈은 이발사로서 꽤 입지를 다지게 됐어요. 그를 찾는 손님도 점점 늘어났고요.
게다가 이 미용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하고 또 눈이 좀 뜨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체적인 사업을 꾸려보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헤어가 아닌 패션 쪽으로 도전하게 되는데, 이게 대성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항저우 패션거리 소매업으로 시작한 가게가 점점 커지더니 도매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자체 제작까지 하게 돼요. 완전 벌이도 좋아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또 돈을 막 허투루 쓰지도 않아요. 열심히 저축하더니 2012년에는 40억짜리 108평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죠. 물론 약간 대출이 끼어있긴 했지만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던 민성빈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토끼 같은 새 남매와 또 승승장구하는 사업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러던 중에 이 끔찍한 화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명 더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죠. 바로 생존자 보모 모한정이요. 그녀는 1988년생으로 원래는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판돈이 점점 커지더니 단 1년 만에 모아놓은 모든 돈을 잃어요.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몰래 친척들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쓰기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을 통보해요. 당연히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박탈당했고요. 하지만 모한정은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혼 후에 8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아줬거든요. 자기가 몰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도 챙겨 나왔고요. 이 돈으로 또 그냥 편하게 도박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밥 차려줄 애도 없고 잔소리할 남편도 없고 완전 자유다, 진짜 신나라 했던 겁니다. 네, 뭐 근데 그 비상금도 그냥 다 금방 도박으로 탕진해버려요. 자, 이제는 진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는 도박 중독자로 소문이 나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그녀는 지역을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상하이로 가서 보모 일을 시작해요. 사실 숙식 해결되지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집안일 하면 되니까 그녀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박도 안 하고 차곡차곡 돈도 모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곳에 적응하니까 또 이 도박에 눈을 돌려요. 일확천금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말은 같았어요. 또다시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죠. 근데 이번엔 이 여자가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주인집 물건을 훔치기 시작해요. 와, 진짜 간도 크죠? 당연히 얼마 못 가 들켰고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신히 중개업체를 통해서 항저우에 있는 린성빈 부부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주사우저는 처음 만난 이 보모 모한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돌봐줬고요. 얼마나 마음에 들어했는지 일한 지 몇 달 안 돼서 월급을 50%나 인상해줍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당시 보모들 평균 월급을 생각하면 모한정은 정말 높은 급여로 일을 했어요. 심지어 고급 맨션에서 숙식까지 해결되니까 주거 환경도 너무 좋았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녀는 여전히 도박에서 손을 못 댔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항상 돈이 부족했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사모님, 그러니까 주샤오전한테 이런저런 거짓말로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고향에 있는 아기가 아프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마저도 부족해지니까 다시 도둑질을 시작해요. 주인 부부의 물건을 훔쳐서 도박 자금을 마련했죠. 근데 저번에 그 상하이에선 괜히 들켜가지고 호되게 당했잖아요. 이번에는 머리를 좀 씁니다.
들키지 않게 알리에서 가짜 시계나 귀금속 등을 사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점점 교묘해지는 거죠. 그렇게 모한정이 이 집에서 훔친 금액이 3,300만 원에 달했고 빌린 돈은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돈은 모조리 도박으로 탕진했고요. 사건 전날인 6월 21일.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진짜 돈 따서 주인 부부한테 돈도 갚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670만 원짜리 시계를 훔쳐서 또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남은 돈은 고작 130원이었죠. 아니, 130만 원도 아니고 130원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이 중독 증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제대로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돈이 필요해진 그녀는 끔찍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요. 그건 바로 방화였습니다. 주샤오진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내가 이 한 번 바쳐서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감격해서 사례비 두둑하게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 주변에 이걸 막아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6월 22일 사건 당일 새벽, 모한정은 핸드폰으로 방화하는 방법을 검색했고 그 사모님, 주샤오전이 일어나는 시간인 5시에 딱 그 불난 장면 볼 수 있게 정확히 4시 55분에 불을 지르기로 했어요. 남편 린성빈이 집을 비우는 것도 미리 확인했고요. 자기 대신 남편이 가족들을 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라이터 폭발로 위장하려고 했는데 이게 맘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있던 두꺼운 책을 소파 위에 막 모아서 불을 질러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확 타오르면서 주변에 있던 커튼에까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 상태를 보니까 내가 못 끄겠는데? 당황한 모한정은 그 불을 방치한 채 그냥 혼자 도망쳐버립니다. 집안에 잠든 그 누구도 깨우지 않고요. 화재가 발생한 지 10분이 지났을 때 주샤오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얘들아 하면서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깨우러 갔죠. 그리고 곧장 소방서부터 경찰에 정말 모든 곳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불길이 덜 닿은 딸아이의 방으로 대피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불은 무려 2시간 후에나 꺼졌고 그 사이에 엄마와 아이들은 연기에 질식했던 겁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모한정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려 4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불이 난 지 10분 만에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불이 거세다고 해도 구조 작업이 어떻게 2시간이나 걸릴 수 있을까요? 자, 당일의 시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합니다. 4시 55분 화재가 발생하고 5시 4분 엄마 주샤오전이 신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5시 23분 소방대원들이 아파트에 출동했고요. 그래도 꽤 빨리 출동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맨션 설계상 건물 앞에 소방차 접근 경로가 정말 확보되어 있지 않았었고 주차장과 연결된 진입로 또한 모두 협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차가 아파트 정문에서 한참을 우회하면서 진입이 지체됐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소방시설 문제로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요. 소방대원이 간신히 건물 내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소화전 수압이 너무 약해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호스 위치도 너무 비효율적이었고요. 결국 대원들이 직접 고압 펌프를 가져와서 수동으로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무려 40분이나 소모됐죠. 그렇게 간신히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무려 2시간이 지난 7시가 되어서야 화재가 진압됐고 주샤오전과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연기를 마신 상태였어요. 이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던 가족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하루는 단 몇 분 만에 처참한 비극으로 무너졌죠.
불길이 거세게 번지던 그때 주샤오쩌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방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 또한 서로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고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왔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을 구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지만 애초에 방화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어리석은 생각으로 끔찍하게 4사람을 사망하게 한 모한정은 곧장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방화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은 길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잘못이 명확했으니까요. 모한정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곧 형이 집행되는데 그녀는 끝까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죠. 이후 이 사건은 중국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왜 구조가 늦어졌는지, 아파트 소방 설비는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됐죠. 정말 안전해야 할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누군가의 악의와 이 허점이 맞물려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디바메이의 토요미스테리. 오늘 사건 진짜 충격이야. 좀 기괴하기도 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지바현 이치카와시에 미나미 스카이하이츠 아파트가 있었거든. 거기 806호에는 화목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 친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2 아이들까지 다들 사이가 좋았다고 해. 1992년 3월 5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 그날 806호에 강도가 들게 돼. 하필 현관문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거야. 그리고 집안에 있던 건 83세 할머니 준코뿐이었고 범인은 19살 새끼 테루이코. 덩치가 상당했어. 할머니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현금 80만 원 정도를 넘겨주게 돼. 근데 범인이 집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때 그가 잠깐 틈을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전화를 들고 몰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근데 시도도 못 해보고 바로 들킨 거야. 그 모습에 열받은 테루이코는 갑자기 전화기 코드를 뽑더니 가차없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 준코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지. 범인은 시신을 이불 속에다가 숨겨뒀어. 보통 강도들은 돈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돈 뺏으면 바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테루이코는 달랐지.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니 편의점 가서 간식을 사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녁 7시 어머니 테루야가 퇴근했고 고등학생이던 첫째 딸 A양도 같이 집에 돌아왔어.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반긴 건 흉기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테루이코. 당황하고 있는 테루야와 A양을 위협했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엎드리라고 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다 가져가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비는 모녀를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어머니 테루야한테 막 달려들어. 그러더니 칼로 막 찌르는 거야. 그녀는 딸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사망하고 말아. 테루이코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야. 이후 A양을 협박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같이 방으로 옮기게 돼. 그리고 바닥에 있는 피를 청소하라고 딸한테 시키더라고. 근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가족들이 남아있잖아. 잠시 후 이번엔 4살이던 막내딸 우미가 보육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 이때 범인은 장녀 A양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켰고 그리고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과 저녁까지 먹더라. 너무 어렸던 막내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밥 다 먹고 이젠 할머니랑 자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숨진 할머니 시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들게 돼. 아니 이 상황이 너무 기괴하지 않아? 자, 우미가 잠들고 이제 범인과 A양만 거실에 남아있었어. 테루이코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통장을 가져오라고 막 했지. 하지만 A양은 통장의 위치를 전혀 몰랐다고 해. 통장 두는 위치는 아버지 코우지만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 결국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기로 했고 그 사이에 A양을 강간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나중에 체포된 후에 대체 왜 그런 짓까지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냥 시간 좀 때울 겸 그렇게 한 거래. 아니 이게 진짜 사이코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밤 9시. 아버지 코우지가 퇴근했어. 그리고 집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데 상황은 처참했지. 어머니와 아내는 살해당했고 막내는 숨진 할머니 품에서 자고 있는 거야. 게다가 성폭행을 당한 딸까지. 그런데 이 충격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어깨에 칼이 꽂히게 돼. 테르이코는 당장 통장이랑 인감 내놓으라고 막 위협했어. 근데 문제가 있었지. 코우지는 항상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해놨던 거야. 범인은 집을 비울 수가 없었지. 그래서 A양 보고 아빠 사무실 가서 통장 가져와라 라고 시키게 돼. 당연히 아버지와 동생을 인질로 잡았고 가족들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어떡해. A양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버지 사무실로 갔어. 이때 사무실에 회사 동료들이 좀 남아있더라고.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딸만 보내서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아니 코우지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게다가 A양이 좀 평소랑 달라 보이더라고. 뭔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막 물어봤지만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잖아. A양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통장과 인감만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 두려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 A양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게다가 통장이랑 인감을 받고도 집을 안 나가 계속 있는 거지. A양이 얼마나 두렵고 또 끔찍했을지 상상도 안 가. 다음날 아침, 코우지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진짜 이럴 사람이 아니었거든. 걱정이 된 직원이 코우지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A양이 전화를 몰래 받게 돼.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범인한테 딱 걸린 거야. 막 서로 전화 뺏으려고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전화는 끊겨버려. A양은 절망했어. 이 기회,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막내 우미가 막 잠에서 깨게 돼. 그리고 울기 시작했지. 그때 테르이코는 자신을 말리는 A양을 단번에 떨어뜨리고는 성큼성큼 우미에게 다가가는 거야. 언니가 막을 새도 없이 겨우 4살짜리 어린아이 등에 가차없이 칼을 꽂아버려. 그 이유도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냥 시끄러워서 그랬대. 그렇게 A양은 하룻밤 사이에 가족 모두를 잃게 됐어. 한편 전화가 막 시끌시끌하더니 확 끊겼잖아. 코우지의 동료들은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직감했고 아침 9시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드디어 아파트에 출동하게 돼. 같은 시각 A양은 거의 이성을 잃었어. 지금껏 그 범인한테 순순히 복종했던 게 남은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 마지막 남은 어린 동생마저 눈앞에서 살해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던 거야. 이때부터 범인한테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팔과 등에 막 칼이 꽂히기까지 했어.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되던 그때 천만 다행으로 경찰이 도착한 거야. A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범인 테르이코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근데 이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어이없거든. 아니 사실 자기가 A양 남자친구고 그냥 여친 집에 놀러 갔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가족들을 막 죽이더래. 본인은 놀라서 그냥 A양 말리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진짜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근데 처음엔 경찰도 좀 헷갈렸었대. 그게 가족 중에 A양만 살아남았잖아. 실제로 당시 일본 언론에서 집안의 장녀와 공범인 남자친구 체포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기도 했었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거야.
일단 A양은 테루이코 이름이나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신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 친구들도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한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결국 경찰은 테루이코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리고 단독 범행이라고 확신했어. A양을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는 그녀를 조종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꼈던 것 같다고 추정하기도 했고. 자, 그럼 대체 왜 이 가족들이 그 타깃이 된 걸까? 게다가 너무 잔인했잖아.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진짜 충격이야. 너무 화도 나고. 세키 테루이코. 그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 연매출이 100억에 달하는 장업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했었고 남부러울 것 없던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지. 그건 바로 폭력적인 아버지. 테루이코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나무인 금수저야. 술, 도박, 여자에 빠져 살았고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막 주먹부터 나가. 그건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 테루이코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해. 결국 남편의 폭력에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근데 이 빈곤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테루이코가 초등학생이었거든? 그러면은 그 책가방 필요하잖아. 근데 그 가방을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책들을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방처럼 메고 다녔다고 해. 집안이 힘드니까 새 옷은커녕 제대로 씻고 다니지도 못했었고. 초등학교 내내 네 거지냐, 냄새난다, 더럽다 막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쑥쑥 자라더니 중2 때는 웬만한 고등학생보다도 덩치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괴롭힘이 멈췄어. 아니 오히려 테루이코가 또래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약한 애들을 똑같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가 당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또 일을 하나 저지르는데 테루이코가 아빠랑은 연락 안 했거든. 근데 할아버지랑은 연락을 하고 지냈어. 그래서 종종 가게 일을 돕기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가게에서 돈을 훔친 거야. 그게 무려 1,200만 원. 당연히 손잡아 불러다가 엄청 혼냈는데 테루이코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오히려 지가 막 할아버지를 때리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진짜 심각했어. 이때 충격으로 할아버지의 왼쪽 눈이 실명됐다고 해. 사실 당시에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오른쪽 눈이 보이질 않았던 상태였거든. 테루이코는 할아버지에게서 세상의 빛을 완전히 뺏어버린 거지. 완전히 페르나 쓰레기 아니냐고. 18살이 됐을 때는 술집에서 필리핀 종업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 하지만 아내는 그 남편의 변태 성욕을 못 참고 3개월 만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말아. 거기에 열받아서 막 술집 돌아다니다가 또 필리핀 종업원을 강간한 거야. 근데 테루이코가 간과한 게 있었어. 그 술집이 야쿠자가 관리하던 곳이었거든. 이 사실이 야쿠자 귀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했고. 그러던 2월 12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한 여고생을 보게 돼. 그 뒤를 슬슬 따라갔지. 맞아, 그게 바로 A양이었어. 일부러 차로 살짝 들이받고는 걱정하는 척 막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기 차에 태운 거야. 그리곤 집으로 데려가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이후 A양의 가방을 뒤져서 그녀의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알아냈고 이걸 빌미로 입단속 시킨 뒤에 풀어줬다고 해. 근데 이것만 들어도 진짜 열받지? 문제는 지금부터야. 그런데 같은 날 밤 테루이코는 결국 야쿠자한테 붙잡혔던 거지. 그리고 피해 보상금으로 2천만 원 가져오라는 협박을 받았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2천만 원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A양이었던 거야. 협박용으로 알아놨던 주소랑 그 번호 있잖아. 이게 바로 806호 가족이 타깃이 된 이유였어. 그렇게 한 달 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지. 경찰에 체포된 테루히코는 상해, 공갈, 살인까지 총 14개의 제목으로 기소돼. 근데 묘하게 애가 좀 기세등등한 거야. 근데 그게 자기가 미성년자여서 그런 거더라. 기껏 해야 소년원 송치 정도로 끝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 근데 테루히코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 일본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은 촉법소년, 그러니까 14살 미만이어야 돼. 하지만 테루히코는 미성년자이긴 한데 19살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됐었거든.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서 성인과 똑같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 그리고 몇 년 전 일어났던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토미 애청자면 알 거야. 일명 콘크리트 살인사건. 비행 청소년들이 한 여고생을 납치해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해서 시신을 콘크리트에 묻어버린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야. 당시 범인들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서 겨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 테루히코는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마 나는 그것보다 형 적겠는데? 라고 말했다는 거지. 형량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게 너무 역겹지 않아?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이겠지? 우선 테루히코의 정신감정이 들어갔어. 그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나타났지. 하지만 분명히 사리분별이 가능했고 따라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게다가 범죄의 잔혹함으로 그는 갱생 불가하다라고 판단됐고 미성년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전부 사형을 선고받게 돼. 사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막 어머니한테 책이나 신문 받아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대. 자기 감옥 나가면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근데 사형 확정됐지? 그니까 갑자기 막 내가 죽인 피해자들이 보인다 막 이러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자작극이었지. 그 후로도 뻔뻔한 모습은 계속되는데 수감전 몸무게가 한 80kg 정도였거든. 근데 나중에는 120kg까지 늘었다는 거야. 이게 다 사형 피하려고 한 꼼수더라. 살이 과하게 찌면은 교수형 줄이 자기 무게를 감당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형이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아니, 자기는 지금 4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앗아갔잖아. 심지어 4살 어린아이까지. 근데 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가 봐. 어떻게든 빠져나갈 그 궁리만 하는 게 진짜 열받지 않아? 하지만 2017년 12월 19일 세키 테루히코의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됐다고 해. 어쩌다가 우연히 테루히코를 만나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된 A양. 이후 전해진 근황으로는 다행히 그녀가 삶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해. 가장 최근 알려진 건 가정을 꾸렸고 유럽으로 이민을 떠나서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편 테루히코 할아버지의 그 사업체는 신상이 밝혀지면서 결국 다 망해버렸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변태 성역자 살인자가 되어버린 테루히코. 이 사건에서만큼은 더더욱 환경 탓을 하고 싶지가 않아. 스스로 그냥 범죄자가 된 거잖아. 이 모든 건 본인 책임이라고 지옥에서도 후회하길 바래. 지금까지 디바메이의 토요미스테리였어. 나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